안녕하세요, 빠빨님들. 또 콘텐츠에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숲속의 피아노 새소리와 함께하는 힐링 명거 모음 들으면서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중위 수피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미유의 라디오는 계속되니까, 그러면은 미유의 라디오 조금 더 의미 있고 공부에도 도움이 될 만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중위 스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꺼거. 간단하게 머리말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전면 게재판의 편의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공부합니다. 과목마다 학습 방법도 재미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우리글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해 국어 공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과목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더욱이 국어는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공부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서 쓰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국어를 익히는 과정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는 2010년 출간된 이래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에게서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전까지 한 권이던 국정 국어 교과서에서 여러 권이 검정 국어 교과서로 바뀌면서 변화에 발맞추어 다종의 국어 교과서에 실린 문화 작품을 갈래별로 가려뽑아 재구성해 다채로운 작품을 접할 수 있게 한 시리즈입니다. 초판 이후 2013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정판을 냈으며 이번에 다시 한번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2018년 새 국어교과서 부종이 데뷔하는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확 달라진 교육과정에 맞춤한 전면 개정판입니다. 수필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겪고 나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쓴 글입니다. 자신의 체험에서 길어 올린 생각이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글이지요. 굳이 따로 정해진 형식을 내세워서 맞추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에는 수필 32편을 실었습니다. 그중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많은 수필을 꼼꼼하게 읽은 뒤에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글, 생각을 깊고 넓게 펼쳐가도록 돕는 글,
정보를 전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글을 골라서 배열했습니다. 제1부에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주로 모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이런저런 삶의 과정에서 퍼올린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를 담은 글을 만나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무엇인지 예측해보고 여기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고 다른 생각도 해보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공부는 숙제를 하거나 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힘을 기르고 삶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도 하는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2월 박종호 주의지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차례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면서 이어지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은 나라 세상에 들어간 얘기입니다. 괜찮아 라는 작품과 더 골라서 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장영희님. 배경으로는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6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보통 4-5은 됐으므로 골목길 안에만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줄잡아 10명이 넘었다. 학교가 폐할 때쯤 되면 골목은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10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 할까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주황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준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치 골목길을 지나던 끼어 장소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옷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흘게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약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어서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옷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아 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한 번은 가수 김현철이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김현철이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 얜 골키퍼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김현철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드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말만 참 잘했다라고 용기를 붙돋아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다라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 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습하지 말라 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성석재. 초등학교 6학년 겨울 추첨으로 중학교를 배정받고 보니 읍내에 둘 있는 중학교 공립이었고 아버지와 형이
졸업한 전통 있는 학교였다. 문제는 초등학교 때처럼 걸어서 다니기는 힘들 거라는 점이었다. 버스가 다니지 않았고 자가용은 물론 없었다. 내 고향은 분지여서 산으로 둘러싸인 읍내는 평탄했고 집집마다 자전거가 없는 집이 없었다. 그렇긴 해도 아이들은 위에 자전거를 사주는 부모는 극소수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인용 자전거의 삼각 프레임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진행하는 고개를 영상케 하는 자세로 자전거를 탔다. 나는 그런 아이들이 부럽기도 하고 경망스러워 보이기도 해서 운동신경이 둔하다는 핑계로 자전거를 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 큰 집에서 빌린 자전거는 읍내로 출퇴근하는 아버지의 자전거보다 더 무겁고 전바지가 큰 노암용 자전거였다. 그 대신 자전거가 아주 튼튼해서 자전거를 배우자면 꼭 거쳐야 하는 꼬리바퀴를 무난히 감당해낼 수 있을 듯 보였다. 내 몸이 그걸 견뎌낼 수 있을지, 내 마음이 그 창피함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긴 했지만 나는 오전에 자전거를 끌고 사람이 없는 운동장으로 갔다. 시멘트 계단 옆에 자전거를 세운 뒤 안장에 올라가서 발로 연다는 차는 힘으로 자전거의 주차 장치가 풀리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했다. 바퀴가 두 번 더 구르기 전에 자전거는 멈췄고 나는 넘어졌다. 같은 시기에 차고가 수백 번 거듭되었다. 정강이와 허벅지에 멍자국이 생겨났고 팔과 손이 피부가 벗겨졌다. 나중에는 자전거를 일으키는 일조차 힘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쓰러졌을 때 어둠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고는 막막한 마음에 자전거 옆에 한참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는 50m쯤 되는 오르막이 있었다. 오르막에 올라가서 숨을 고르다가 문득 내리막을 달려 내려가면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리막 아래쪽은 길이 휘어 있었고 전면에는 내가 어릴 적 물장구를 치고 놀던 도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다음 해봄의 걸음으로 쓸 분유로 모아 두는 똥통이 있었다. 내가 자전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말은 단순했다. 운 좋으면 도랑, 나쁘면 똥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을 딛고 자전거에 올라섰다. 어차피 가지 않으면 안 될 길. 나는 몸을 앞뒤로 흔들어 자전거를 출발시켰다.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페달을 밟지 않고도 가속이 붙었다. 나는 날새처럼 봄을 맞는 장기처럼 나도 모를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며 자전거와 한 몸이 되어 달려 내려갔다. 가슴이 터질 듯 부풀었고 어질어질한 속도감에 사로잡혔다. 어느새 내 발은 페달을 차고 있었고 자전거는 도랑과 똥통 옆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삽시간에 어른이 된 기분으로 읍내로 가는 길을 내다렸다. 그날 나는 내 근육과 뇌에 새겨진 평범한 그러면서도 세상을 움직여온 비밀 하나 얻게 되었다. 일단 안장 위에 올라선 이상 계속 가지 않으면 쓰러진다. 노력하고 경험을 쌓고도 잘 모르겠으면 자연의 판단, 본능에 맡겨라. 그 뒤에 시와 춤, 노래와
앞벽 타기, 그리고 사람이 모두 같은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비록 다 배웠다,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이부 우리 세상의 호기심 갖기입니다. 왜 그때 소나기가 내렸을까? 마무리로 읽고 엔딩과 공지사항까지 얘기해서 마무리로 왜 그때 소나기가 내렸을까에 대해서 읽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웅님, 황순원 소설. 소나기는 사춘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서술에서 시골로 내려온 윤 출신의 증손녀인 소녀가 교육가에서 한 소년과 만나면서 시작된다. 산 너머에 가보자는 소녀의 제안에 둘은 산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고 금세 불어난 개울물 때문에 소년이 소녀를 업고 개울을 건너 돌아온다. 소나기를 맞은 후 한동안 아팠던 소녀는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소년에게 전하고 얼마 후 소녀는 잠결에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다. 왜 하필 소년과 소녀가 놀러갔던 그때 소나기가 내렸을까? 개울물은 왜 그렇게 금방 불어났을까? 소나기와 우리나라 하천 지형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왜 하필 그때 소나기가 내렸을까? 소나기의 특성. 소나기를 읽으면 한낮에 갑자기 내린 소나기가 참 우막스럽다. 왜냐하면 소나기를 맞은 후 여러 날에 앓던 소녀가 결국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나기는 대체 어떤 비일까? 소나기는 대륙석 강수이다. 대륙석 강수란 땅에 있던 물이 증발해 하늘로 올라가서 무거운 소나기 구름을 만들고 다시 비가 되어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 내리는 자연현상을 뜻한다. 소나기가 내릴 때 수소탄 속에서 잠시 비를 피해볼 생각을 한 것도 모두 이러한 소나기의 특성 때문이다. 한쪽에는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여름철 소나기가 불규칙하게 내리거나 어느 한정된 지역에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쉼없이 수증기가 증발하고 오후가 되면 하늘에는 잔뜩 부풀어 오른 먹구름이 땅으로 떨어질 듯 매달려 있다가 여지없이 비로 내린다. 왜 개울물이 금방 불어났을까? 우리나라 하천 지형의 특성입니다. 개울은 사고짝이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이다. 이와 같은 개울물이 빠른 시간 안에 불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하천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백길이 발달하지 못한 까닭 중 하나도 이러한 하천 지형의 특성 때문이다. 두 간물이 만나듯 소녀가 만났다. 두물머리. 소나기에는 양평이라는 지역명이 드러난다. 지도에서 경기도 양평을 찾아보면 소년과 소녀는 하늘에 맺어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로 두물머리 때문이다. 시작한 강이 서로 다른 곳에 흘러서 두물머리에서 만난다. 마치 시골에서 태어나 살아온 소년과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소녀가 만난 것처럼 말이다. 두물머리에서 만나볼은 하나의 한강이 되어 서울을 지나 서해바다로 흘러나간다. 지금까지 소나기와 우리나라 하천 지형의 특성, 두물머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형으로 하나의 한강이 되는 곳이다. 이외에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후와 지형의 특성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과 함께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